코스모스 다시 9. 칼 세이건 지음 홍승수 옮김. 9. 별들의 삶과 죽음. 태양신 라께서 두 눈을 뜨시고 이집트 땅에 빛을 쏟아 부으시니 밤이 낮에서 갈라졌습니다. 라의 입에서 신들이 나왔고 그의 눈에서는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태어났으며 그 아이는 연꽃 안에서 빛을 발하여 그 빛이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의 기도문. 신은 물질 입자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 아니라 밀도가 다르고 힘의 세기에도 차이가 있어서 신은 자연의 법칙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었다. 그 결과 우주 곳곳에는 구구 각각의 특성을 갖는 세상들이 빚어졌다. 이렇게 우주를 이해하니 세상에는 그 어떤 모순도 발견할 수 없게 됐다. 아이작 뉴턴, 광학. 저기 저 높은 곳에 하늘이 있다. 그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우리는 여기에 누워서 하늘을 우러르며 별들과 눈을 맞춘다. 저 별들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있는 자 바로 그대로인가? 마크 트웨인, 허클베리 핀. 내게는 무섭도록 필요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무엇인지 내가 꼭 말을 해야 하나? 신앙, 그것은 신앙이야. 내게 신앙이 있다면 밤중에 밖으로 나가서 별들을 그릴 수 있을 거야. 빈센트 반 고흐. 애플파이를 만드는 데에는 밀가루, 사과, 설탕 조금, 비전의 양념 조금, 그리고 오븐의 열이 필요하다. 파이의 재료는 모조리 설탕이니 물이니 하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는 다시 원자들로 구성된다. 탄소, 산소, 수소, 그 외의 원자들이 파이의 재료가 되는 분자들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이 원자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들은 모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고 보니 별이 우주에 부엌인 셈이다. 이 부엌 안에서 수소를 재료로 하여 온갖 종류의 무거운 원소라는 요리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이다. 별은 주로 수소로 된 성간 기체와 소량의 성간 티끌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소는 대폭발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수소 원자는 코스모스가 비롯된 저 거대한 폭발 속에서 태어났던 것이다. 애플파이를 맨 처음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애플파이 하나를 반으로 나눠보자. 한쪽을 다시 둘로 나누고 그것을 반으로 또 나눈다. 데모크리토스의 정신에 따라 이렇게 반씩 나누기를 계속한다고 했을 때 원자 알갱이에까지 이르려면 몇 번이나 칼질을 해야 할까? 답은 약 90번이다. 물론 그 어떤 칼도 이렇게 작은 조각을 떼어낼 수 있을 만큼 예리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파이가 부스러져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반으로 나눌 수도 없다. 더군다나 원자란 것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존재이다. 그러나 계속 쪼개서 원자에까지 이르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1910년을 전후해서 45년 동안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의 결과로 원자의 정체가 인류 사상 처음으로 밝혀졌다. 실제 사용된 방법은 이렇다. 하나의 원자를 향해 다른 원자들을 쏘아 충돌시켰을 때 총알 원자들이 어떻게 튕겨 나가는가를 조사하여 표적, 원자의 내부 구조를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었다. 대개 원자의 외곽부는 전자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전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하를 띠는데 우리는 전자의 전하를 전하로 부르기로 약속했다. 이 전자가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황금의 번쩍이는 광채, 철의 차가운 느낌, 탄소로 이루어진 금강석의 단단한 결정 구조 등을 전자들이 좌우한다. 원자의 저 깊숙한 내부, 전자 구름 속 깊숙한 곳에는 핵이 숨어 있다. 핵은 양 전하를 띠는 양 전자들과 정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들로 구성된다. 원자는 매우 작다.
원자 1억 개를 일렬로 늘어놓아봤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가 겨우 새끼손톱끝만 하다. 원자의 핵은 원자 전체의 겨우 10만 분의 1 정도이다. 원자 핵이 발견되기 어려웠던 이유가 이렇게 작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의 질량은 거의 전적으로 이 조그마한 핵에 모여 있다. 전자는 그저 떠돌아 다니기만 하는 솜털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원자는 속이 텅 빈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녀석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 물질이라는 것도 실은 속이 텅 빈 쭉정이였던 셈이다. 우리 인간도 원자로 만들어져 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나의 팔꿈치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책상도 원자로 되어 있다. 원자가 그렇게 작은 존재이고 게다가 속까지 그렇게 엉성하게 비어 있으며 원자 핵은 원자보다 더더욱 작기만 한데 내 책상은 나의 무거운 몸을 도대체 어떻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독자가 품어본 게 아니다. 저 위대한 아서 에딩턴 교수도 똑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 내 팔꿈치를 구성하는 원자 핵들이 어째서 책상의 원자 핵들 사이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지 않는단 말인가. 책상이나 걸상을 만든 목재가 이렇게 텅 비어 있다면 어쩐 연유에서 나는 마루로 그냥 내려가지 않는가. 아니, 지구의 저 속으로 그냥 떨어져 들어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란 말인가. 에딩턴의 질문은 전자의 구름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내 팔꿈치에 있는 원자의 외곽부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책상을 구성하는 원자도 이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음전하들은 서로를 밀친다. 내 팔꿈치가 책상을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갈 수 없는 까닭은 음전하들 사이에 생기는 강력한 청력 때문이다. 전자들의 청력 덕분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꾸려갈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이 원자의 미시적 구조에 의존하는 것이다. 전하만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먼지 부스러기가 된다.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우주의 그 어떤 구조물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된다면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으로 만들어진 구름들 그리고 중력으로 엉겨붙은 소립자의 덩어리들만이 있는 무형의 우주가 우리의 세상일 것이다. 애플파이 자르기를 원자보다 더 적은 세계로 계속해 가다 보면 무한소의 문제와 씨름하게 된다. 끊임없이 더 작은 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큰 세계로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자. 이번에 우리는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무한대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이제는 끊임없이 더 큰 구조물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무한 문제는 발을 수도 없이 구르면서도 멀리는 가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자. 우리가 두 개의 거울 사이에 서 있다고 하자. 이발소에서 이러한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되는데 이발소 의자에 앉으면 자신의 모습이 양쪽 거울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빛의 반사가 무한 회귀의 딜레마로 우리를 밀어넣은 것이다. 실제로 내 얼굴이 무한히 계속해서 나타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선 거울이 완벽한 평면이 아니며 또 두 거울을 완전히 평행하게 세워둘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거울 사이에 앉아있는 나 자신도 무한개의 거울상을 만드는데 하나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록 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구현됐다고 하더라도 빛의 속도가 유한하므로 무한개의 거울상은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무한대란 그 어떤 수보다 더 큰 수를 의미한다. 미국의 수학자 에드워드 캐스너가 한 번은 9살짜리 조카에게 지극히 큰 수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라고 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 다음에 0을 100개 붙인 10의 100제곱 같은 수에 이름을 붙여보라는 주문이었다. 캐스너의 조카는 종이에 1 0000000000000000을 써놓고 이 수를 구골이라고 불렀다.
당신도 큰 수를 하나 생각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 것이다. 9살짜리 어린이에게는 이러한 놀이가 더 큰 매력으로 다가갔겠지만 말이다. 구골이 큰 수임에 틀림이 없지만 더 큰 수로 구골 플렉스를 만들어 보자. 구골 플렉스라는 것은 10의 구골 제곱이다. 1 다음에 구골 개의 0이 따라 붙는 구골 플렉스가 얼마나 큰 수인지 한번 가늠해 보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총수는 대략 10의 28승계이며 관측 가능한 우주에 들어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소립자들의 총수는 대략 10의 80승계가 된다. 우주를 중성자들로 가득 채우려면 10의 128승계가 필요하다. 이 수는 구골보다 크지만 구골 플렉스에는 못 미친다. 그런데 구골 플렉스라고 하더라도 무한대와 비교하면 별것 아니다. 구골 플렉스와 1이 무한대보다 작은 정도는 서로 정확히 같다. 누구나 구골 플렉스를 써보려고 시도해야 하겠지만 그 짓은 해보나마나 희망 없는 야심에 불과하다. 구골 플렉스를 적어 넣을 종이가 우주에 다 구겨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한 짓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보다 아주 간단하게 10의 10승의 100승과 같이 쓰면 그것이 구골 플렉스가 된다. 무한대란 그 무엇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무한대를 무한대로 표기하기로 약속하자.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라고 읽으면 된다. 애플파이를 오븐에 너무 오래 두면 파이가 아니라 숯이 된다. 숯의 성분은 거의 전부 탄소이다. 수치된 파이를 90번 연속해서 반으로 나누면 탄소 원자를 만날 수 있다. 탄소의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6개씩 들어있고 핵 바깥에는 전자 6개의 구름이 자리하고 있다. 탄소 원자의 핵에서 한 덩어리를 떼어내면 예를 들어 양성자와 중성자를 2개씩 떼어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탄소 원자가 아니라 헬륨 원자가 된다. 이렇게 원자 핵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핵폭탄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실제로 발생한다. 이 경우 탄소 원자가 분열하는 것은 아니다. 애플파이를 91번 가른다면, 즉 탄소 원자를 한 번 더 쪼갠다면 작은 탄소 원자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원자, 즉 탄소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원자가 만들어진다. 원자를 자르면 원소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반분하기를 더 계속해보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양성자를 더 작게 쪼갤 수는 없을까? 양성자들을 높은 에너지를 갖는 다른 소립자, 예를 들어 양성자로 때려서 나타나는 반응을 면밀하게 조사해보면 양성자 내부에 더 근본적인 입자가 숨어 있는 것 같다.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소립자들을 구성하는 더 근본적인 알갱이를 쿼크라고 부른다. 쿼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핵보다 작은 세상의 모습을 일상의 언어로 기술하기 위해 사람들은 쿼크에 냄새와 색깔을 입혔다. 쿼크야말로 궁극의 기본 입자인지 아니면 쿼크도 더 근본적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물질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언제까지 물질을 둘로 쪼개야 하는 걸까? 우리는 과연 가장 근본되는 입자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기본 입자를 찾는 행진은 끝이 없이 계속될까? 이것이야말로 현대 과학의 근본 문제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인 것이다. 원소의 돌연변이는 연금술이라는 이름으로 중세부터 추구해 오던 인간의 오랜 꿈이었다. 연금술사들은 물질이 4가지 원소, 즉 물, 공기, 흙, 불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4대 원소에 대한 생각의 기본 싹은 고대 이오니아인들이 틔웠다. 예를 들어 그들은 흙과 불의 상대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값싼 구리를 비싼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연금술계는 사기꾼과
협작군으로 그득했다. 칼리 오스트로와 생제르맹 백작 같은 이들은 원소를 변화시키는 기술뿐 아니라 인간의 수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알고 있다고 큰소리 쳤다. 마술 지팡이 노릇을 하던 막대 끝에 금을 몰래 붙여뒀다가 겉보기에 아주 힘들고 긴 실험 끝에 그 금을 내보임으로써 도가니에서 금이 만들어진 듯이 상대방을 속이기도 했다. 유럽의 많은 귀족들이 부와 영생을 미끼로 한 연금술사들의 사기 행각에 걸려 막대한 돈을 그들에게 바친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파라켈수스와 아이작 뉴턴과 같이 연금술을 아주 진지하게 연구한 학자들도 많았다.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많은 돈이 모조리 낭비된 것만은 아니었다. 연금술을 통하여 인, 안티몬, 수은 같은 원소들을 새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대 화학은 연금술사의 실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자연에는 화학적 성질이 뚜렷하게 다른 원소가 92종이 있다. 우리는 최근까지 지구의 모든 물질이 이 92종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물론 대부분의 물질은 이 92가지 원소로 구성된 각종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생명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은 산소와 수소 원자로 만들어진 분자이다. 지구 대기는 질소, 산소, 탄소, 수소와 아르곤으로 형성된 N2, O2, CO2, H2O와 AR 등의 분자를 주요 구성 성분으로 한다. 흙은 규소, 산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등의 원자들로 구성된 매우 다양한 분자들이 주성분이다. 불은 화학 원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원자가 고온의 상태에 놓이면 전자를 잃고 전리된다. 이렇게 전리된 고온의 플라스마가 내는 전자기 파동이 우리에게 불로 보이는 것이다. 고대의 이오니아인들이 믿었던 4대 원소와 연금술사들의 원소 모두 현대화학의 관점에서는 전혀 원소가 아니다. 4대 원소 중에서 하나는 분자, 둘은 분자들의 혼합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플라스마이다. 연금술의 시대 이후 새로운 원소들이 속속 발견됐다. 최근에 발견되는 것일수록 희귀한 원소이다.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거나 생명 현상과 관련이 있는 원소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다. 상온에서 어떤 원소는 고체로, 일부는 기체로 존재하며 브롬과 수은같이 액체 상태인 것들도 있다. 원자에는 복잡한 정도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있다. 가장 간단한 수소가 1번, 가장 복잡한 우라늄이 92번이다. 그 외의 원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것들이 아니다. 예를 들면 하프늄, 에르뷴,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따위는 일상에서 맞닥뜨릴 기회가 거의 없는 것들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원소일수록 그만큼 흔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철은 지구에 풍부하지만 우리 귀에 아주 생소한 이트륨은 지구에 거의 없다. 물론 이런 일반론에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이나 우라늄은 매우 익숙한 원소들이지만 그렇다고 흔하지는 않다. 이것들은 특별한 이유에서 매우 귀한 원소로 취급된다. 한때 화폐의 기준이 됐거나 미적 판단 기준에서 높이 평가를 받게 됐거나 아니면 실용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모든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세 가지 소립자들로 구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중성자가 발견된 것도 1932년이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구성비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가 결정되고 그 원자들이 적당히 모여서 분자들을 생성하고 이 분자들이 조합을 이루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만든다. 그러므로 현대 물리학과 현대 화학은 매우 복잡한 이 세상을 단 세 가지 소립자로 환원시켜 놓은 셈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양성자와 전자는 똑같은 크기의 양전하와
전하를 갖는다. 부호가 다른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원자를 원자로 남아있게 하는 요인이다.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므로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 구름을 이루는 전자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전자의 개수에 따라 좌우되는데 원자 번호가 바로 양성자나 전자의 개수이므로 원자 번호에서 그 원자의 화학적 특성을 쉽게 점칠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학은 숫자 노름이다. 이 소리를 피타고라스가 들었다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다. 전자와 양성자를 하나씩 갖고 있으면 수소 둘씩이면 헬륨, 셋씩이면 리튬, 넷씩이면 베릴륨, 다섯씩이면 보론, 여섯씩이면 탄소, 일곱씩이면 질소, 여덟씩이면 산소,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 원자 번호 92의 우라늄은 양성자와 전자를 각각 92개씩 갖는다. 닮은 사람이 서로에게 혐오감을 느끼듯이 부호가 같은 전하들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은둔자나 염세가로 가득한 곳일 것이다. 아무튼 전자는 전자를 밀치고 양성자는 양성자를 배척한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원자핵에 전하를 띤 입자라고는 양성자뿐인데 핵이 와해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핵에는 또 다른 종류의 힘, 즉 핵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핵력의 정체는 중력도 전자기력도 아니다. 핵력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하므로 갈고리에 비유될 수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 핵력이라는 이름의 갈고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맨다. 둘 사이의 거리가 갈고리보다 멀면 갈고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핵력을 갈고리에 비유했던 것이다. 핵과 같이 좁은 영역에 중성자가 양성자와 함께 들어있으므로 핵에서는 핵력이 발동하여 양성자들 사이에 청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력은 발휘할 수 없지만 핵력을 발동하여 핵을 전체적으로 붙잡아 묶는 풀의 역할을 한다. 원래 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양성자가 핵력의 달변과 애교 덕분에 마음 안 맞는 이웃과도 오순도순 지내고 있는 셈이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2개씩 있는 헬륨의 핵은 매우 안정적이다. 헬륨의 핵 3개가 탄소핵 하나를 만든다. 4개면 산소핵, 5개면 네온핵, 6개면 마그네슘핵, 7개가 모이면 규소핵, 8개가 합치면 황해 원자핵 하나를 만든다. 헬륨핵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양성자를 더하거나 안정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수의 중성자를 더할 때마다 새로운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수은 핵에서 양성자 1개와 중성자 3개를 빼면 금 원자의 핵이 된다. 이것이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변화의 본질이다. 우라늄보다 원자 번호가 높은 것들은 대개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합성한 이 원자핵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붕괴하는 방사능 원소들이다. 원자 번호가 94인 플루토늄 원자핵은 가장 유독한 물질 중 하나이다. 이 물질은 아주 느리게 붕괴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다. 자연 원소는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은 원자마다 만들어진 과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주 어디를 보든 존재하는 물질의 99%가 수소와 헬륨이다. 가장 간단한 2가지 원소가 우주에 가장 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헬륨은 사실 지구에서 발견되기 전에 태양에서 먼저 검출됐다. 그렇다면 다른 원소들은 혹시 수소와 헬륨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간단한 핵에서 복잡한 핵을 만들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첨가하면 된다. 이때 방해의 요인인 전기적 청력을 어떻게 적절히 상쇄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역시 그 임무는 핵력의 몫이다. 핵력의 발동은
핵자들이 매우 가까이 근접해야 가능한데 극도로 고온인 상황에서는 핵자들의 근거리 접근을 기대할 수 있다. 온도가 대략 1000만 도 이상의 상황에서는 핵자들이 전기적 청력이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고온의 조건은 별의 중심부에서 쉽게 구현된다.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다. 그러므로 태양이 내놓는 복사를 길게는 전파 대역에서부터 짧게는 가시광선 대역을 거쳐 X선 대역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관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관측하는 빛은 전부가 태양의 최외 각부에서 나오는 것이다. 태양은 한때 아낙사고라스가 생각했던 대로 붉게 달궈진 돌이 아니라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고온의 기체 덩어리인 것이다. 기체 덩어리가 빛을 발하는 것은 높은 온도로 가열된 낙화 인두가 붉은 빛을 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태양의 수소와 헬륨 기체도 뜨겁게 가열돼 있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낙사고라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던 것은 아니다.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폭발 현상은 플레어를 동반한다. 플레어는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전파 통신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프로미넌스도 태양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폭발 현상이다. 홍염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물질이 자기장의 안내를 받아 무지개 모양을 이루면서 분출하는 현상이 프로미넌스다. 그래서 프로미넌스를 그냥 홍염이라고도 부른다. 태양의 광구를 배경으로 홍염이 차지하는 하늘의 넓이를 지구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다. 흑점은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다. 흑점은 강한 자기장을 동반하며 온도가 주위보다 낮다. 또 태양은 엄청난 규모의 소용돌이와 격렬한 난류 운동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준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은 주로 태양의 상층부 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가시광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지역의 온도는 절대 온도로 6000도 정도이다. 우리에게 철저하게 숨겨진 태양의 저 깊숙한 내부의 온도는 1570만 도에 이른다. 이렇게 뜨거운 조건에서는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빛이 만들어진다. 기체와 티끌로 구성된 성간구름이 중력 수축하여 별들과 그 별들에 딸린 행성들을 만든다. 성간운의 중력 수축이란 자체 중력 때문에 겪게 되는 성간운의 전반적인 낙하운동이다. 이 과정에서 기체 분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므로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내부의 온도는 상승하게 마련이다. 드디어 내부의 온도가 1000만 도에 이르면 수소 원자 4개가 만나서 헬륨 핵이 하나 만들어지는 핵 융합 반응이 전개된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감마선의 빛, 즉 감마선 광자로 나타난다. 감마선 광자는 주위 물질에 흡수됐다가 다시 방출되기를 거듭하면서 태양의 표면을 향해 이동한다. 흡수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잃게 되므로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광자는 점점 낮은 에너지의 광자로 변신해서 드디어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대역의 광자가 된다. 중심 핵에서 출발한 광자가 표면층에 도착하는데 대략 100만 년이 걸린다. 핵 융합 반응에서 최초로 태어난 광자가 가시광선의 광자로 표면을 빠져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새로 탄생한 별을 보게 된다. 별이라고 하는 전구의 스위치를 돌려 빛을 밝히게 된 셈이다. 핵 융합 반응의 개시와 더불어 그때까지 진행되던 중력 수축이 멈춘다. 별의 외곽층을 차지하는 질량의 무게를 중심 핵 부분의 고온과 고압이 지탱하여 별 전체가 안정된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중심 핵이 고온과 고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곳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 덕택이다. 우리 태양은 지금까지 대략 50억 년 동안 이와 같은 평형 상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태양과 수소 폭탄에서의 핵 융합 반응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폭탄의 경우 일단 반응이 시작되면 반응의 진행 속도를 제어할 길이 없으며 제어하지 않는 것이 폭탄의 사용 목적과 부합된다. 그렇지만 태양의 경우에는 중심 핵에서 매초 생산되는 에너지가 표면에서 매초 방출되는 에너지와 같도록 별이 반응 속도를 스스로 조절한다. 태양은 표면에서 방출되는 광도를 충당하느라 중심 핵에서 매초 4억 톤의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시킨다. 밤에 집 밖으로 나가 머리를 들면 까만 하늘에 총총이 빛나는 별들이 보인다. 별 하나하나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별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조자리에서 가장 밝은 백조자리 알파별, 즉 대내부 쪽을 관측해 보면 온도가 극도로 높은 초대형의 기체 9에서 나오는 희뿌연 빛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체 9의 중앙에 있던 별들이 자신의 일생을 초신성 폭발로 마감할 때 생긴 흔적이다.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때 발생한 충격파가 주위에 있던 성간 물질에 전해진다. 그러면 그 성간운의 밀도가 증가한다. 그 결과로 새로운 별의 탄생으로 이어질 중력 수축이 성간운에 유발된다. 그러므로 별들에게도 인간처럼 부모가 있고 그들의 세계에도 세대가 있는 셈이다. 먼저 태어난 별의 죽음이 새로운 별의 탄생을 가져오니까 하는 말이다. 태양 같은 종류의 별들은 무더기로 태어난다. 오리온, 대성운과 같은 고밀도의 성간운 복합체 내부를 살펴보면 많은 수의 별들이 한꺼번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성간운 내부에서 별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는 그저 어둑어둑하고 음침한 암흑 성간운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고온의 신생 항성에 의해 전리된 기체가 빛을 방출하므로 성운 내부는 황홀한 장관을 이룬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새로 태어난 별들이 신생아실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와 은하수 은하에서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찾아간다. 아직 풋내기에 불과한 젊은 별들은 실타래같이 빛나는 엷은 가스 성운을 자기 주위에 달고 다닌다. 이 가스 성운은 별들의 자궁이랄 수 있는 성간운에 있던 기체 찌꺼기로서 어머니 성간운과 신생아 별이 아직도 중력의 끈으로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가까운 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좀생이 성단과 거기에 딸린 반사 성운이다. 사람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같이 태어난 형제 별들도 나이를 먹을수록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 같은 암흑 성간운에서 태양과 같이 태어난 15개의 형제 자매 별들이 지금은 은하수 은하의 이구석 저구석에 흩어져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별이 우리 태양의 형제요 자매인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은하수 너머 어딘가에 있겠지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태양 내부에서 진행되는 수소의 헬륨으로의 변화는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의 광자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유령 같은 존재인 중성미자도 만들어낸다. 중성미자는 광자와 마찬가지로 질량이 없으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광자는 아니다. 중성미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와 같은 크기의 고유 각 운동량, 즉 스핀을 갖고 있다. 광자의 스핀은 중성미자의 것의 2배이다. 또 물질은 중성미자에 대해 투명하다. 중성미자는 지구나 태양을 구성하는 물질에 거의 흡수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관통할 수 있다. 흡수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해도 좋을 지극히 미미한 수준의 흡수만 이루어진다. 대낮에 태양을 1초만 바라봐도 총 10억 개의 중성미자가 우리 눈을 통과한다. 통상의 광자는 망막에 걸려 시신경에 반응을 일으키지만 중성미자는 망막에 전혀 걸리지 않고 시신경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머리 뒤로 그냥 빠져나간다.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태양이 있을 곳, 즉 내 발 아래의
지면을 보고 있어도 내 눈을 통과하는 중성 미자의 개수는 대낮과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태양과 내 눈 사이에 지구가 가로 놓여 있어도 육안을 통과하는 중성 미자의 개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시광선에 대해 유리판이 투명하듯이 중성 미자에 대해 지구가 통째로 투명하다. 우리가 태양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 중성 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핵물리학적 상황도 잘 이해하게 된다면 단위 시간에 단위 넓이를 몇 개의 중성 미자가 관통할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10억 개가 바로 이렇게 계산된 값이다. 그러나 이 예측의 진위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성미자는 지구를 통째로 관통할 수 있으므로 단 한 개의 중성미자를 포획하려 해도 대규모의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중성미자들이 특별한 물질에 상호작용하면 그 중에 지극히 낮은 비율의 중성미자는 그래도 그 물질의 모종의 반응 흔적을 남긴다. 그러므로 실험을 잘 고안하면 중성미자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학자들은 아주 드물게 중성미자가 염소 원자를 아르곤 원자로 변환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염소와 아르곤은 서로 원자 번호는 다르지만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의 합은 같다. 다시 말해 염소와 아르곤은 원자 번호가 다르지만 원자량은 같다. 태양에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성미자의 선속을 검출하려면 엄청난 양의 염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물리학자들은 사우스다코타주 리드에 있는 홈스테이크 광산의 지하 깊숙한 곳에 엄청난 크기의 탱크를 설치하고 그 안에 양복 세탁에 쓰이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용액을 가득 부어 넣었다. 그러고는 새로 생긴 아르곤 원자를 찾아 그 수를 헤아리는 실험을 반복했다. 실험의 결과는 태양에서 나오는 중성미자의 광도가 이론값보다 흐리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미해결의 신비를 안겨주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중성미자의 광도가 예상보다 낮다고 해서 항성 핵융합 이론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무엇인가가 우리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 신비를 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안이 쏟아졌다. 중성 미자가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동안에 쪼개진다는 것이 그 중 하나였다. 태양 내부에 핵 용광로가 좀 쉬고 있는 중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이 경우 현재 방출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이 천천히 수축하면서 내놓는 중력 에너지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중성 미자 천문학은 아주 새로운 분야이다. 가시광선으로는 태양의 표면을 겨우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중성 미자를 활용하면 태양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소상하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성 미자 천문학은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중성 미자를 검출할 수 있는 망원경의 제작 기술이 앞으로 더 발달하면 우리는 태양은 물론이고 태양 근처에 있는 별들의 중심 핵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태양이건 별이건 간에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고온 고압의 중심부 일부일 뿐이며 핵 반응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수소가 그 지역에 한없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별의 운명, 별의 최후는 그 별이 얼마나 큰 질량을 갖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별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질량의 일부를 공간으로 서서히 방출한다. 방출하고 남은 질량이 태양의 2배 내지 3배 정도에 이른다면 그러한 별들은 우리 태양과는 판이하게 다른 최후를 맞게 된다. 그렇다고 태양의 최후가 그저 밋밋할 뿐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태양의 최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극적이다. 앞으로 50억 또는 60억 년이 더 지나면 태양의 중앙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변하게 되므로 중심 핵 부분에서는 핵 융합 반응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반응에 쓰일 연료 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헬륨으로 된 중심핵의 바로 바깥에는 수소가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지역이 중심핵 경계지대에서부터 온도가 1000만도가 되는 층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온도가 1000만도가 안 되는 층과 표면 사이에서는 핵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한편 태양의 자체 중력은 헬륨으로 가득 찬 중심핵을 짓눌러 다시 수축하게 한다. 헬륨으로 구성된 중심핵은 다음 단계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아직 충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중력의 일방적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수축하게 되는 것이다. 수축이 진행될수록 그 지역의 온도와 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헬륨 원자들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원자핵 세개의 갈고리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밀착하여 핵력이 발동하게 되면 드디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다. 수소가 타고 남은 재에 불과했던 헬륨에 다시 불이 붙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핵융합 반응의 잔치가 태양의 중심 핵 부분에서 또 한 차례 벌어진다. 태양은 새 연료인 헬륨을 태워서 추가 에너지를 얻는 동시에 탄소와 산소를 헬륨에서 합성해낸다. 자신의 재에서 다시 불꽃을 피울 수 있으니 별이야말로 불사조이다. 이 상황에 이른 태양은 핵 반응로에 불을 두 군데 지펴놓은 형국이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상대적으로 저온 상태에 있는 외부의 얇은 껍질에서는 수소가 타고 고온 상태에 있는 한 복판에서는 헬륨이 연소 중이니 태양은 이 단계에서 그 내부 구조에 큰 변혁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외부가 급격히 팽창하고 대신 온도는 하강한다. 태양은 이제 적색 거성이 된다. 가시광선으로 드러나는 태양 표면이 중심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곽부에서 느끼는 중력은 미약하기 이를 데 없다. 그 까닭에 적색 거성이 된 태양의 바깥 대기층은 항성풍의 형태로 공간에 서서히 흩어져 나간다. 벌겋게 부풀어 적색 거성이 된 태양은 수성과 금성을 집어삼키고 종래에는 우리 지구까지 자신의 품 안에 넣어버린다. 그러므로 내 행성계가 완전히 태양 안에 들어가게 된다. 내 행성계의 최후인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후 어느 날 지구는 최후의 날을 맞게 될 것이다. 태양은 점점 더 붉게 변하면서 팽창하고 지구에서는 남부, 양극 지방조차 땀이 뻘뻘 흘러내리는 더운 날씨로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안지대는 바닷속으로 점점 더 깊이 잠겨 들어간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므로 대기 중에는 수증기의 함량이 증가하고 구름의 양이 많아진다. 이 구름 덕에 태양의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 덕택에 최후 심판의 날이 도래하는 것을 잠시 늦출 수야 있겠지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은 면할 길이 없다. 지구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태양은 자신의 진화 과정을 어김없이 밟아간다. 바다가 끓어올라 물이 모두 증발하고 그 다음 대기마저 완전히 증발하여 사라지면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이 행성 지구를 뒤덮는다. 지구에 이러한 불상사가 오기 훨씬 전에 우리 인류는 오늘날과는 꽤나 다른 형태의 존재로 이미 진화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후손들은 태양의 진화 속도를 조정하여 지구에 닥쳐올 미증유의 재앙을 적당한 단계에서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화성, 유로파, 타이탄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지구를 버리고 그곳으로 떠났을지도 모른다. 한 발 더 나아가 로버트 고더드의 꿈이 실현될 수는 없을까? 고더드는 한때 방금 태어난 행성계에서 아무도 발을 붙인 적이 없는 새 행성을 골라 그곳으로 우주 항해를 떠나자는 꿈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태양이라고 자신이 만든 재를 한없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태양의 내부가 완전히 탄소와 산소로 채워지는 시기가 온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핵 융합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태양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탄소나 산소를 가지고 다음 단계의 핵 반응을 유발시킬 수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 핵 반응로의 헬륨 연료가 거의 소진될 즈음 태양 중심부는 그동안 미뤄오던 중력 수축을 재개하게 된다. 수축은 온도의 상승을 불러와서 마지막 단계의 핵 융합 반응을 한 차례 더 일으키고 대기층은 약간 팽창한다. 단말마에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략 1000년을 주기로 팽창과 수축을 느리게 반복하다가 자기의 대기층을 몇 개의 구각으로 나누어 우주 공간으로 내뱉어 버린다. 외곽층을 잃고 뜨거운 내부가 노출된 태양은 한때 자신의 피부였으나 지금은 벗겨져 멀리 떨어져 나간 수소기체에 강력한 자외선을 퍼부어 거기에서 밝은 형광선이 방출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이것은 명왕성의 궤도보다 더 먼 바깥쪽에 찬란한 쌍가락지를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외계의 관측자들에게 물병자리의 행성상 성운과 같이 보일 것이다. 태양이 가졌던 초기 질량의 거의 반이 이런 식으로 성간 공간에 흩어진다. 그때까지 태양계 내부에 누가 살고 있다면 그에게는 당시의 태양계가 태양의 유령에서 만들어지는 보라색 계통의 빛으로 그득하여 남양극의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일 터이다. 그리고 태양계의 외곽 지역에는 태양에서 떨어져 나간 태양의 허물이 떠다니고 있을 게다. 은하수 은하의 내부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면 구각 모양의 발광 성운을 동반한 별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들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행성과 무슨 깊은 연관이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기능이 좀 떨어지는 망원경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 태양계의 청황성과 해왕성의 청록색 원반을 빼 닮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행성상 성운은 겉보기에는 가락지같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빛을 내는 기체가 고리 구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비눗방울은 가운데가 투명하고 가장자리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방울의 가운데를 지나는 시선이 가장자리를 지나는 것보다 훨씬 얇은 비누막을 관통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치에서 구형 껍질을 이루는 행성상 성운의 기체층이 우리에게는 고리로 보이는 것이다. 행성상 성운은 생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별의 모습이다. 그리고 중심별 근처에는 진화의 끔찍한 잔해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멸망한 행성들의 잔해 말이다. 한때는 생명의 서식지로 생기발랄했던 세상이 이제는 물도 공기도 다 말라버린 죽음의 불모지로 변한 채 유령 같은 광휘 속에 깊이 잠겨 있다. 한편 태양의 잔해는 어떤 모습일까? 처음에는 행성상 성운에 깊숙이 쌓여 있겠지만 고온의 알몸이 밖으로 노출된 태양은 서서히 식으면서 수축을 계속한다. 지상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차 숟가락 하나분의 질량이 1톤에 이르는 고밀도의 물질로 수축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 놓인 물질을 우리는 축퇴 물질이라고 한다. 즉 태양이 행성상 성운 한복판에 자리하는 백색 외성으로 변신한 셈이다. 그리고 수십억 년의 세월이 또 흐르면 태양은 그나마 남아있던 자신의 온기를 복사로 다 잃고 결국 흑색 외성이 되어 우주인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질량이 비슷한 두 별은 같은 진화의 과정을 같은 속도로 밟아간다. 질량이 큰 별은 작은 별보다 자신의 핵 연료를 더 급히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두 별이 동시에 태어나 쌍성계를 이루고 있다면 큰 별이 작은 별보다 먼저 적색 거성 단계에 들어가고 백색 외성으로의 종말로 먼저 맞게 된다. 그런데 별들은 둘씩 짝을 지어 쌍성계를 이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적색 거성과 백색 외성으로 구성된 쌍성계가 흔하다. 특히 근접 쌍성계인 경우에는 두 별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잔뜩 부풀어 오른 적색 거성에서부터 흘러 넘친 물질이 백색 외성 표면에 특정 지역으로 떨어져 쌓인다. 이렇게 자신의 동반성에서부터 공급받은 수소를 가지고 백색 외성은 강력한 중력의 작용으로 고온 고압의 상태를 만들고 결국 핵융합 반응을 다시 일으킨다. 이때 백색 외성은 갑자기 많은 빛을 발한다. 그러나 잠시 후에 원래의 밝기로 돌아간다. 이것이 신성이다. 신성의 출현은 광도의 변화폭과 발생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초신성과는 별개의 현상이다. 신성은 반드시 쌍성계에서 볼 수 있고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신성의 급작스러운 광도 증가의 원천이 된다. 초신성은 혼자인 별들이 겪는 더욱 격렬한 변화이며 규소의 핵융합 반응이 에너지를 충당한다. 성간운에 들어있던 수소와 헬륨이 뭉쳐서 별이 만들어진다. 그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여 성간, 공간으로 되돌려 보낸다. 적색 거성의 대기층이 항성풍의 형태로 밖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태양 규모의 별들은 행성상 성운의 단계를 거쳐 자신들의 외곽층을 날려보낸다. 이보다 질량이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질량의 대부분을 공간으로 분출한다. 성간, 공간에 이렇게 공급된 물질들은 별의 핵융합 반응에서 쉽게 합성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거의 모든 별의 내부에서는 수소에서 헬륨이, 헬륨에서 탄소와 산소가 만들어진다. 질량이 비교적 큰 별들에서는 헬륨의 핵이 단계적으로 첨가되면서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등의 순으로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된다. 핵융합 반응이 한 단계씩 진행될 때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2개씩 더해지면서 최종 단계에서 드디어 철이 합성된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14개씩 가진 규소의 핵은 10억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규소 원자 핵이 둘씩 모이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28개씩 가진 불안정한 니켈 핵이 생성된다. 이 니켈이 코발트를 거쳐 가장 안정한 철이 된다. 철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26개씩 갖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화학 원소들은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다. 누구나 이름을 아는 원소들이다.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서는 에르비움, 하프늄,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이트륨 등이 합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알고 지내는 원소들의 과거를 되돌아보자. 그것들은 일단 별 내부에서 합성되어 성간, 공간으로 나간 다음 거기서 성간운의 구성 성분으로 남아있다가 그 성간운에서 중력, 수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 차세대의 별과 행성의 구성 성분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올 수 있었다. 사실 원자적 수준에서 본다면 우리도 그런 경로를 거쳐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수소와 일부 헬륨만 제외하면 지구의 모든 원소들이 수십억 년 전에 있었던 별들이 불인 연금술의 조화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구에 무거운 원소를 공급한 별들 중에 일부는 아직 은하수 은하 저편의 백색 외성으로 남아 우리 모르게 조용히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DNA를 이루는 질소,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혈액의 주요 성분인 철, 애플파이에 들어있는 탄소 등의 원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조리 별의 내부에서 합성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의 자녀들이다. 희귀 원소들 중에는 초신성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일부 섞여 있다. 지구에는 금과 우라늄이 비교적 풍부한 편인데 그것은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초신성의 폭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른 별들이 거느린 행성계에서 볼 수 있는 희귀 원소들의 함량 분포는 지구와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외계 행성에 사는 사람들의 목과 귀에는 백금이 아니라 니오비움의 목걸이와 귀걸이가 걸려 있고 팔목에는 황금 대신 프로트악티늄 팔찌가 쩔렁거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금은 그들에게는 실험실에서나 만지는 연구 대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금이나 우라늄이 지구에서 프라세오 디뮴처럼 하찮은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졌지 않았을까? 생명의 기원과 진화는 별의 기원과 진화와 그 뿌리에서부터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첫째,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이 원자적 수준에서 볼 때 아주 오래전에 은하 어딘가에 있던 적색 거성들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의 원자 번호에 따른 상대 함량 비율의 분포가 별에서 합성되는 원소들의 상대 함량 비율과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 적색 거성과 초신성이라는 특별한 용광로와 도가니에서 제조됐음을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 우리의 태양은 제2세대 또는 제3세대의 별일지 모른다. 태양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은 두세 차례 거친 항성 연금술의 결과물이다. 둘째, 지구에서 발견되는 무거운 원소들 가운데 어떤 동위 원소는 태양이 태어나기 직전에 근처에서 초신성의 폭발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기 때문이다. 어찌 이것을 우연의 결과라고만 치부할 수 있겠는가? 초신성에서 유래한 충격파가 성간 기체와 성간 티끌로 구성된 성간운을 통과하면서 그곳의 밀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중력 수축이 유발됐을 것이다.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우리 태양계이다. 셋째, 우리는 생명의 탄생에서 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새로 생긴 태양에서 쏟아져 나온 자외선 복사가 지구 대기층으로 들어와서 그곳에 있던 원자와 분자에서 전자를 빼어내면서 대기 중에는 천둥과 번개가 난무하게 됐고 이것이 복잡한 유기화합물의 화학 반응 에너지원으로 작용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생명이 태어났던 것이다. 넷째,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생명 활동이 결국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따지고 보면 모든 동물은 식물에 기생하여 사는 존재이다. 농사가 무엇인가? 태양 광선을 조직적으로 추수하는 방법의 다름이 아니다. 마지못해 응하는 식물을 매개체로 하여 태양 광선의 에너지를 긁어 모으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농업이다. 따라서 인류는 전적으로 태양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끝으로 유전의 관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돌연변이라고 불리는 유전 형질의 변화가 진화를 추동한다. 자연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생명의 새로운 존재의 양식을 찾아내는데 고에너지의 우주선 입자들이 돌연변이를 촉발하기도 한다. 우주선은 초신성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 거의 광속으로 움직이는 하전 입자들을 뜻한다.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진화도 이렇게 그 근원을 따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광대한 우주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질량이 큰 별들의 극적인 최후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이거 개수기와 우라늄 광석을 들고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상상해보자. 예를 들어 금강이나 용암이 뚫어 놓은 지하 터널 같은 곳으로 말이다. 땅속에는 뜨거운 용암이 강물같이 흐르면서 길을 내놓은 갱도 같은 것들이 있다. 예민한 개수기는 감마선이나 고에너지의 양성자나 헬륨 원자핵 등을 만날 때마다 삐삐거리는 소리를 낸다. 개수기를 우라늄 광석에 가까이 가져가면 방사능 자연 붕괴에서 나오는 헬륨 원자핵 때문에 단위 시간당 울리는 삐삐 소리의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납으로 만든 두꺼운 통 속에 우라늄 광석을 넣어버리면 그 횟수는 현격하게 떨어진다. 납이 우라늄에서 나오는 각종 방사능 핵들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수율이 완전히 0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잔류 개수율의 일부는 동굴벽에서 진행되는 방사능 자연 붕괴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 자연 붕괴 개수율을 제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 그중 일부는 동굴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고에너지 우주선의 하전 입자들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깊숙이 매우 먼 곳에서 아주 먼 옛날에 발생한 우주선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가이거 개수기를 울리는 것이다. 주로 전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우주선들이 지구 대기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지구 생물은 이 우주선들의 폭격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별 하나가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많은 양의 우주선 입자들이 생겼다고 하자. 그들은 은하수 은하의 구석구석을 수백만 년 동안 이동하다가 일부가 아주 우연하게 지구에 들어와서 어떤 생물의 유전적 형질을 바꾸어 놓는다. 유전자 코드의 형성, 캄브리아기에 있었던 생물종의 폭발적 증가, 인류 조상의 직립보행 등도 따지고 보면 모두 결정적 시기마다 지구 생물의 진화 역사에 개입했던 우주선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1054년 7월 4일 중국의 천문학자들은 황소 자리에서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 별의 손님별 즉 객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자리에서 볼 수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 하늘에 있던 그 어느 별보다 밝아졌다고 기록했다. 한편 중국에서부터 지구를 한 바퀴쯤 돈 남서아메리카 어느 곳에도 천문학 전통이 매우 강한 문명권이 있었다. 그들도 새로 태어난 이 눈부시게 밝은 별을 목격했다. 그 지역에서 수출 수거하여 탄소 14 동위 원소로 연도를 추정해 본 결과 11세기 중반에 오늘날 호피 원주민의 선조인 아나사지족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날 그곳은 뉴멕시코 주이다. 아나사지족 중 누군가가 처마처럼 돌출한 바위 및 벽에 새로 생긴 별을 그려놓았다. 그 때문에 그림은 풍화 작용으로 인한 침식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별 옆에는 초승달이 그려져 있다. 당시 달과 객성의 상대 위치가 바로 그 바위에 그려진 그대로였을 것이다. 큼직한 손바닥도 하나 옆에 그려져 있다. 그것은 이 기록을 남긴 천문학자 겸 예술가의 서명일 것이다. 5,000광년 떨어져 있는 이 놀라운 별을 우리는 오늘날 개성운의 초신성이라고 부른다. 중국 천문학자가 객성의 출현을 문자 기록으로 남긴 지 여러 세기가 지났고 아나사지족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한 지 10여 세기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어떤 천문학자가 자기의 망원경으로 하늘의 바로 이곳을 바라봤다. 그의 망원경에 나타난 것은 개와 천연덕스럽게 닮은 성운이었다. 그래서 1054년 초신성 폭발이 남겨놓은 이 흔적을 우리는 개성운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른다. 개성운의 초신성은 폭발 후 3개월 동안이나 맨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낮에도 볼 수 있었고 밤이면 그 빛으로 책도 읽을 수 있었다. 은하 하나에서 평균 100년에 한 번꼴로 초진성이 터진다. 은하의 나이를 대략 100억 년이라고 할 때 그동안 약 1억 개의 별들이 폭발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1억은 엄청나게 큰 수이다. 그렇지만 은하 하나에 별이 1000억 내지 1조 개가 있으니 1000개 내지 1만 개 중에 하나가 초신성으로 터진 셈이다. 우리의 은하수 은하에서는 1054년 폭발 이후 1572년에 티코 브라헤가 기록으로 남긴 초신성 폭발이 있었고 1604년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적어둔 초신성 폭발도 있었다. 아쉽게도 그 후에는 우리 은하수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을 한 건도 볼 수 없었다. 이제 제법 쓸만한 망원경들을 손에 넣은 천문학자들이 안달이 나서 손이 닳도록 하나만 하고 몇 100년째 빌고 있는데도 하늘은 시치미만 뚝 떼고 있다.
그러나 외계 은하에서는 초신성 폭발이 늘 관측된다. 20세기 초반에 살던 천문학자가 읽고 깜짝 놀랄 문장을 하나 제시하라면 나는 영국에서 발견되는 학술지 네이처의 1979년 12월 6일자에 실린 데이비드 헬펀드와 녹스 롱의 논문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을 그 예로 들겠다. 경 X선과 감마선의 강력한 폭발이 1979년 3월 5일 폭발 감지 연결망의 역할을 하는 행성 간 우주선에서 검출됐다. 검출 시간에서부터 추적된 감마선 방출 위치는 대마젤란 성운의 초신성 잔해 N49와 일치한다. 그러나 네이처의 같은 호에는 구 레닌그라드 소재 이오페 연구소 소속의 마제츠와 그 동료들의 논문도 한편 실렸다. 금성 착륙을 목적으로 항해 중이던 우주 탐사선 베네라 11호와 12호에 실려 있던 감마선 폭발 검출기로 구소련의 연구 진도 동일한 현상을 관측했던 것이다. 그들은 지구에서 겨우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펄서가 갑자기 밝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치가 잘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헬펀드와 롱은 감마선 폭발이 초신성 잔해와 물리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다른 여러 가지의 후보 천체들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다. 심지어 태양계 내부의 천체일 가능성까지 점쳤다. 긴 우주 항해 끝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외계인 우주선의 배기 현상을 본 것인지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가능성보다 N49에서 방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을까? 초신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천체가 아니었던가?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될 때 내 행성계가 맞을 운명은 소름 끼치게 냉혹한 것이지만 태양계 행성들은 적어도 초신성 폭발이 가져다줄 절멸의 순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태양이 초신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가 태양보다 훨씬 더 고온, 고압의 상태에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핵 연료를 단계적으로 태울 수 있다. 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때문에 그 수명이 태양에 비해서 무척 짧다.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인 별은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소, 헬륨 변환 과정을 불과 수백만 년 안에 마치고 재빨리 훨씬 더 격렬한 핵 융합 단계로 이행한다. 그 까닭에 주위에 있던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하여 고등 지능을 갖춘 존재로 진화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외계 생물들이 자기네의 별이 초신성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초신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 수 있었다면 그들의 별이 초신성이 될 리는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초신성 폭발의 전제 조건은 규소의 핵 융합으로 철의 중심 핵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엄청 높은 압력 아래서 별의 중심부에 있던 자유전자들은 철 원자핵의 양성자와 짝짓기를 강요당한다. 같은 크기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만나면 전하가 상쇄되므로 별 내부가 하나의 커다란 원자핵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성된 한 덩이의 거대한 원자핵은 자신의 구성원이던 전자와 양성자가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부피가 훨씬 작다. 작은 철의 중심핵이 내파되면 이를 따라 중심을 향해 돌진하던 외곽부는 중심핵에서 밖으로 튕겨져 격렬하게 외파하여 초신성으로 폭발한다. 은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 초신성 하나가 은하의 모든 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을 낸다. 오리온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최근에 태어난 무거운 별들도 앞으로 수백만 년 안에 모두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다. 사냥꾼 오리온이 앞으로 벌일 불꽃놀이가 사뭇 기대된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별이 초신성 이전 단계에서 갖고 있던 질량의 거의 대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조금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 그리고 새로 합성된 탄소, 규소,
철, 우라늄 같은 물질들이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폭발의 중심에는 뜨거운 중성자 별이 하나 남는다. 중성자 별은 핵력으로 결속된 원자량이 10의 56승인 하나의 거대한 원자핵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 규모의 질량을 가진 중성자 별은 크기가 대략 30km이다. 중성자 별은 원래 큰 별의 자네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한다. 질량이 큰 적색 거성이 수축해서 작은 중성자 별이 되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예로서 개성운의 경우를 보자. 개성운 한복판에는 맨하탄 섬과 비슷한 크기의 중성자 별이 1초에 30번씩 자전하고 있다. 수축 과정에서 자전 속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도 증폭된다. 그러므로 하전 입자들은 강력한 자기장에 붙잡혀서 중성자 별과 같이 회전하게 된다. 중성자 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목성에 미약한 자기장에도 하전 입자들이 붙잡혀 있다. 자기장에 붙잡혀서 중심 천체와 같이 회전하는 전자들은 전파에서 가시광선에 이르는 넓은 파장 대역에 빛을 잘 결속된 빔에 담아 방출한다. 빛의 빔이 중심의 중성자 별과 함께 자전하므로 그 빔은 우리의 시선 방향에 들어오게 될 때만 한 차례씩 관측된다. 이것이 바로 펄스이다. 항해하는 배에서 등대의 불빛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그러므로 펄스의 원천인 펄서는 우주의 등대인 셈이다. 이것이 바로 펄서의 정체이다. 우주의 메트로놈인 펄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시계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깜빡거린다. 오랫동안 펄스 신호를 관측해 보면 주위에 하나나 둘 정도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펄서를 발견할 수 있다. PSR 0329 플러스 54라는 이름의 펄서가 그 한 예이다. 하나의 별이 진화의 모든 과정을 거쳐 펄서까지 되는 동안 그 주위에 있었던 행성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이 이 펄서를 통해서 입증된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초신성 폭발 후에 펄서에 잡힌 행성일 수도 있다. 이러한 행성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대단히 궁금하다. 중성자별을 구성하는 물질은 차 숟가락 하나분의 무게가 보통 산 하나의 무게와 맞먹는다. 차 숟가락 분량의 덩어리를 놓쳤다면 사실 놓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겠지만 마치 공기 중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듯 지구 속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뚫고 들어가 행성 전체를 관통하는 구멍을 내면서 지구의 반대쪽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서울에서 떨어뜨렸다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이다. 중성자별에서 퍼온 조그마한 덩어리 하나가 한 도시의 지면을 뚫고 나올 때 사업 걱정을 하면서 거리로 나와 잠시 산책을 하던 사람들이 그 거리에 있었다면 땅바닥에서 솟아오른 돌멩이에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돌멩이는 다시 땅 밑으로 가라앉으니 그들은 또 다시 소스라치게 놀라는 돌이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튼 사업 걱정에서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었으니 그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중성자별의 작은 조각 하나가 지표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서 자전하는 지구에 떨어진다면 지구 여기저기에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서 지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진동을 계속할 것이다. 지구 물질과의 마찰로 진동이 멈출 때까지 뚫린 구멍이 수십만 개는 좋게 될 것이다. 뚫린 구멍이 암석과 철광석으로 다시 메워지기까지 지구는 뻥뻥 구멍이 난 스위스 치즈를 닮아 있을 것이다. 중성자별의 물질이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지구에 떨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중성자별의 미세한 조각, 즉 중성자는 사방에 널려 있다. 지구를 구성하는 원자에는 중성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차숟가락, 다람쥐, 한 모금의 공기, 애플파이, 그 어느 것에도 중성자별을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한 중성자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중성자별의
경이로운 위력에 대해 설명을 들은 여러분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물에 그러한 위력의 물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랄 것이다. 태양 규모의 별들은 적색 거성의 단계를 거쳐 백색 외성으로 자신의 일생을 마감한다. 질량이 태양의 2배에 이르면서 중력 수축 중에 있는 별은 초신성 폭발을 거쳐 중심의 중성자 별을 남기는 것으로 일생을 끝맺는다. 이보다 훨씬 큰 별의 경우 이와 다른 성격의 운명이 그를 기다린다.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남은 질량이 태양의 5배 이상이면 자체 중력이 잔존하는 질량 덩이를 블랙홀로 몰아간다. 우리가 중력의 마술 장치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장치의 손잡이를 돌림으로써 지구의 중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처음에는 기계 손잡이의 눈금이 1g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이때는 지상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우리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상황 그대로 말이다. 지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건축물까지 1g에 알맞게 진화하고 성장해 왔다. 중력의 세기가 이보다 훨씬 작다면 키가 장대같이 껑충하더라도 자신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력이 무척 센 세상에서는 식물과 동물은 물론이고 그곳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들까지 키가 무척 작으며 옆으로 많이 퍼진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한 것이라야 쉽게 넘어지거나 찌부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강한 중력의 영향 아래에서도 빛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한 대로 직선으로 움직일 것이다.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들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다음 쪽 그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인물들 말이다. 중력 가속도가 감소할수록 물체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중력이 거의 0에 가까우면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의 이웃은 공기 중에서 두둥실 떠올라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된다. 마시던 차나 다른 종류의 액체를 엎질러서 생긴 작은 물방울은 풍선같이 커다랗게 부풀어서 맥동할 것이다. 표면 장력이 중력보다 더 세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로 된 커다란 방울들을 사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력을 1g으로 환원시키면 이제는 차의 비가 사방에서 쏟아져 내린다. 1g에서 조금 더 높여서 3g 내지 4g으로 하면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된다. 앞발을 들어 올리는 일조차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력을 무척 높일 계획이니 친구에서 친절을 베푼다는 뜻에서 중력의 영향권 밖으로 잠시 피신하라고 일러두라. 등불에서 나오는 빛은 3g 내지 4g 정도의 중력장에서도 무중력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진한다. 1000g에서도 직진한다. 그러나 나무들의 키는 많이 줄었을 것이다. 10만 g에서는 암석들이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깨져 버린다. 채셔 고양이와 같이 특별한 존재가 아닌 한 그 어떤 것들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중력이 10억 g이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큰 중력장에서는 직진하던 빛마저 그 진행 방향이 꺾이기 시작한다. 지극히 높은 중력장 속에서는 빛조차 영향을 받는 것이다. 중력의 세기를 이것보다 더 높이면 하늘을 향해 직진하던 빛이 지표로 끌려 내려온다. 우주적 채셔 고양이의 몸은 이제 사라지고 그의 싱긋 웃는 표정만 남는다. 중력이 아주 강력하면 빛조차 그 중력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나 강한 중력장을 동반하는 천체를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이것이야말로 주위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불가해한 우주적 채셔 고양이인 것이다. 밀도가 충분히 높고 중력이 한계값 이상으로 강해지면 블랙홀은 윙크 한번 하고 우주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빛이 블랙홀 안에 갇혀 있으므로 블랙홀의 내부는 휘황하게 밝을 것이다. 블랙홀의 바깥에서는 블랙홀을 볼 수 없어도 블랙홀이 미치는 중력의 영향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간 여행 도중에 까딱 잘못하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한없이 길게 실같이 늘어나는 매우 언짢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물질이 블랙홀 주위를 빙빙 돌면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자체는 참으로 볼 만한 구경거리일 것이다. 그 나그네가 자연의 특별한 배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실현 불가능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말이다. 태양 내부에서 진행되는 핵 융합 반응이 태양의 외곽을 지탱해 주므로 태양은 중력 수축의 재앙을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미룰 수 있다. 백색 외성의 경우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의 유발하는 특별한 압력 덕분에 안정이 유지된다. 중성자 별에서는 중성자들이 만드는 압력이 중력의 일방적 횡포를 견제한다. 그러나 초진성 폭발에는 그 외의 격렬한 변혁 끝에 남은 잔해가 태양 질량의 5배 이상이 되면 그 어떤 힘으로도 중력 수축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러한 잔해는 한없이 수축하면서 고속 자전을 한다. 그리고 점점 붉은색을 띠다가 종국에는 관측자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태양의 20배의 질량을 가진 별이 로스앤젤레스시 정도의 크기로 수축하면 중력이 10의 10승 g으로 증가하면서 그 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공간의 틈으로 빠져들어가 우리의 우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영국의 천문학자 존 미셸이 1783년에 최초로 블랙홀에 대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는 워낙 기상천외한 것이라 최근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관측적 증거들이 최근에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천문학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다. 지구의 대기가 X선 복사에 대해 불투명하기 때문에 천체들이 X선을 방출하는지 조사하려면 X선 망원경을 대기 바깥으로 쏘아 올려야 한다. 최초에 올려진 X선 천문대는 멋진 국제 협력의 성과물이었다. 케냐의 해안에서 좀 떨어진 인도양에 이탈리아가 설치한 인공위성 발사대가 있다. 미국이 이 발사대를 이용하여 자국의 로켓으로 X선 관측 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다. 스와힐리어로 자유를 뜻하는 우후루라는 이름의 이 위성은 최초의 X선 위성 천문대였다. 이 위성은 1971년에 백조자리에서 초당 1000번씩 깜빡거리는 밝은 X선 원을 하나 발견했다. 이 X선 원은 그 후에 백조자리 X-1이라고 명명됐다. 이 천체의 X선 밝기가 변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언제 빛을 밝히고 언제 빛을 끄느냐 하는 정보가 백조자리 X-1을 가로질러 전달되는 속도는 결코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백조자리 X-1의 크기도 기껏 커봐야 300km를 넘을 수가 없음은 뻔한 사실이다. 크기로만 보면 겨우 소행성 규모의 천체가 성간 공간을 통과한 다음에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세기의 X선을 방출한다니 도대체 이 천체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백조자리 X-1의 위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고온의 청색 초거성이 보이는 자리였다. 직접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청색 초거성의 근접 동반성이 있음을 스펙트럼 선의 주기적 이동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었다. 즉, 이 별은 혼자가 아니라 동반성과 함께 쌍성계를 이루는 별이었다. 쌍성계에서는 두 별이 서로 맞물려 돈다. 그러므로 궤도 운동의 관측자에 대한 상대 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 변화가 도플러 효과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 선의 주기적 위치 변화로 나타난다. 천문학자들은 여기에서부터 쌍성계 구성원들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는데 백조자리 X-1의 동반성은 태양의 약 10배 정도의 질량을 갖는 것으로 판명됐다. 초거성은 여러모로 보아 결코 X선의 방출원이 될 수 없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숨겨진 동반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질량은 태양의 10배인데 크기는 겨우 소행성 정도라니 블랙홀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X선의 원천은 초고성에서 블랙홀로 빨려가면서 소용돌이 치이는 회전 원반에서 기체와 티끌들이 서로 스치며 지나가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마찰열이 발생한다. 이 열이 회전 원반의 물질을 X선이 방출될 정도의 고온으로 가열한다. 정갈자리 V861과 GX339-4, SS433, 컴퍼스 자리 X-2 등도 블랙홀의 후보 천체들이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A는 초신성의 잔해로 알려진 전파 방출원이다. 이 초신성에서 나온 빛이 17세기경에 지구에 도착했을 터인데 당시 유럽에 상당수의 천문학자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신성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슈클로프스키는 숨어있는 블랙홀이 폭발하는 핵을 먹어치우고 초신성의 불길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유럽 천문학자들이 초신성 폭발을 눈치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제안했다. 현존 자료의 편린들만으로 블랙홀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주 공간에 쏘아올린 망원경이 이런 자료의 편린들을 통해 전설적인 블랙홀의 행각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카시오페이아 A의 정체 규명에도 우주 망원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블랙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 있다. 공간의 공류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모눈이 그려진 신축성 좋은 얇은 고무막이 있다고 하자. 그 위에 질량이 작은 물체를 올려놓으면 고무막의 표면이 움푹 패여 보조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변형된 고무막 위에 구슬을 살그머니 놓으면 그 구슬은 특정 궤도를 그리면서 보조개로 굴러 들어간다.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특정 궤도에 따라 돌고 있듯이 말이다. 이런 식의 설명은 아인슈타인에서 비롯됐다. 공간을 신축성 있는 천으로 비유했을 때 질량의 영향으로 변형된 공간이 중력으로 기능한다. 고무막의 예를 들면 고무막이라는 2차원 공간의 특정 지역이 질량 때문에 국부적으로 3차원으로 구부러진 것이다. 이제 2차원의 고무막 공간을 3차원의 우주 공간으로 확정해 놓고 생각해 보자. 3차원 공간 역시 질량 때문에 국부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4차원으로 변형된다. 특정 부위에 있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주변 공간도 더 심하게 변형될 것이다. 보조개가 더 깊이 파인다는 말이다. 아인슈타인의 비율을 더 밀고 나가면 블랙홀은 공간에 패인 바닥 없는 보조개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당신이 그 보조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자. 밖에서 봤을 때 당신이 다 빠져 들어가는데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중력장에서는 기계적, 생물학적 시계가 완전히 멈춘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빠져 들어가고 있는 당신의 세계에서는 모든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중력에 따른 막강한 조성력과 강력한 복사를 당신이 신의 특별 배려로 어떻게든 견뎌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검은 구멍이 자전하는 블랙홀이라면 당신은 시 공간의 또 다른 점으로 출현할 것이다. 공간과 시간적으로 모처와 모시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다. 벌레가 사과에 침입하여 과육을 갉아먹고 나방이 돼서 빠져나가면 사과에 벌레의 입구와 출구를 연결하는 터널이 뚫린다. 벌레 구멍, 즉 웜홀은 사과에 뚫려있는 입구와 출구에 해당한다. 존재를 증명할 수 없지만 학자들은 벌레 구멍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다룬다. 성간, 공간이나 은하간 공간에 중력이 파놓은 벌레 구멍들이 있다면 그 구멍들을 연결하는 우주 지하철을 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우주의 구석구석을 보통 방법으로는 구현될 수 없는 쾌속으로 여행할 수는 없을까? 블랙홀이 우주의 아득한 과거 또는 먼 미래로 우리를 데려가는 타임머신의 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농담 비슷하게라도 이러한 생각들이 논의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주가 얼마나 초현실적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자녀들이다. 태양만 보더라도 그렇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들고 그 위에 내려쪼이는 햇볕의 따사로움을 느껴보라. 이글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당신의 눈이 겪어야 할 위험의 심각성을 한번 상상해 보라. 1억 5천만 킬로미터 저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 하지만 우리는 태양의 위력을 매 순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간다. 끊임없이 요동하며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의 표면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라. 핵 융합 반응이 진행되는 핵 반응로의 한복판에 자신을 데려가 보라. 아니 상상만 해보라.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먹여주고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또 태양은 땅을 비옥하게 하여 다산의 충만감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태양은 인간 경험의 한계가 범접할 수 없는 권능 자체의 화신이다. 새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환희의 열정으로 노래하며 맞는다. 단샘포 생물조차 빛을 향해 헤엄쳐 나간다. 우리 조상들이 태양을 숭배한 것은 그들이 바보였기 때문이 아니다. 숭배의 대상은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태양과 별들을 우러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주 당연한 선택이었다. 천문학 연구는 바로 이러한 경외감에서 시작된다. 그렇지만 별들의 세상에서 태양의 위치는 보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또 그 별들도 은하의 바다에서는 작은 점에 불과하다. 은하는 미답의 대륙이다. 그 대륙에서는 규모는 별의 차원이지만 정체의 오묘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과 실체들이 우리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다. 예비적인 접촉과 만남이 일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부분에서 그들과 우리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상은 조건을 거부한다지만 우리의 상상은 항시 숨은 조건의 노예일 뿐이었다. 인간의 상상력이 그 숨겨진 조건들마저 모두 떨쳐 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은하에는 상상의 품 안에 담기 어려운 그 무엇들이 우리의 지적 탐사를 기다리고 있다. 인류는 은하 구성물의 정체를 밝히려는 대장정에서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여태껏 이루어진 지적 탐사에서 알아낸 사실은 은하라는 미지의 대륙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 밖의 구성원들이 아직 그득하다는 점이다. 행성들은 은하수 은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의 확실하게 존재한다. 대마젤란 성운과 소마젤란 성운의 구름 안에 있는 별들 주위가 은하수 은하를 둘러싸는 구상 성단의 별들 주위에도 행성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로 달려가서 그 행성들의 지평선 위로 은하수 은하가 떠오르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팔을 넓게 벌리고 휘돌아 감도는 나선팔 구조의 위용. 4천억 인구를 자랑하는 성단에서 벌어지는 별들의 퍼레이드. 중력 수축의 고통과 충격의 소리 없이 신음하는 암흑 성간 운들. 그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행성계. 초거성들의 휘황한 광채. 중년에 이른 주계열성들의 늠름한 모습. 적색 거성들의 빠른 팽창. 백색 외성의 단아함. 행성상 성운의 미려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신성, 초신성, 중성자별, 블랙홀 등은 어쩌라고.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의 내면과 겉모습, 그리고 인간 본성의 형성 기제 모두가 생명과 코스모스의 깊은 연계에 좌우된다는 점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